경북 안동의 깊은 산자락, 세상의 시간으로부터 고립된 듯한 고택 화심당이 있었다. 한때는 정승판서를 배출하며 나라를 호령했던 명문가 풍산 류씨의 종갓집이었으나 이제는 찾는 이 하나 없이 스산한 바람만이 낡은 기와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화심당은 하나의 섬이었다. 사방이 거대한 공사 가림막과 파헤쳐진 흙더미에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 저녁으로 들려오는 것은 새소리나 풀벌레 소리가 아닌 철근을 깎아내는 날카로운 기계음과 인부들의 거친 고함 소리뿐이었다. 이 모든 파괴의 중심에는 가문의 마지막 종손 류지운이 있었다. 이 잊혀진 왕국을 지키는 사람은 단 2명. 가문의 마지막 종부 올해 80의 박여사와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늙은 집사뿐이었다. 박여사는 이 집에 살아있는 역사였으나 그 역사 또한 세월의 풍파 속에 조금씩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멍하니 대청마루에 앉아 텅 빈 앞마당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왔느냐 아가 어서 오너라. 그녀의 눈에는 수십 년 전에 누군가가 보이는 듯 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남편과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충격으로 실성했다고 수군거렸고 그 소문은 류지운에게는 더없이 좋은 명분이 되어주었다. 그 고요를 깨트린 것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대문 앞에 멈춰 선 검은색 외제차였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 가문의 마지막 종손이자 서울에서 잘나가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인 류지운이었다. 35의 그는 할머니의 낡은 한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몰락한 가문을 부끄러워했지만 동시에 이 땅에 묻혀 있을지 모를 가문의 유산을 탐내고 있었다. 그는 이 일대를 전부 사들여 대한민국 VVIP들을 위한 최고급 화심당 로열 골프 앤드 리조트를 짓겠다는 거대한 야망에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야망의 마지막 걸림돌이 바로 할머니가 버티고 있는 이 낡은 고택이었다. 할머니, 또 이러고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아닌 짜증이 묻어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할머니는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시라고. 그는 서류 가방에서 화려한 리조트 조감도를 꺼내 박 여사의 눈앞에 펼쳤다. 이게 미래입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그 낡은 기억 속에 사는 게 아니라요. 오늘이 마지막 통보입니다. 이 집 제가 제시한 가격에 넘기시지 않으면 저는 법적으로 할머니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이 계획을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조감도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늙은 감나무를 보며 엉뚱한 소리를 했다. 올해는 감이 참 실하게도 열렸구나. 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저 감나무 아래서 막걸리 한잔하는 걸 참 좋아하셨는데 지우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자신을 골탕 먹이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할머니의 연약한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킬 사람은 저밖에 없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 늙은 집사가 쇠약한 몸으로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이름은 김성실. 평생을 이 집안의 머슴처럼 살아온 남자였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지우는 집사를 거칠게 밀쳐냈다. 비켜. 당신은 그냥 머슴일 뿐이야. 어디서 주인을 가르치려 들어. 집사는 뒤로 휘청였지만 다시 꿋꿋하게 박 여사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머슴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주인에 대한 충심을 넘어선 무언가 더 깊고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지우는 그런 집사의 눈빛의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집사의 어깨를 툭툭 치며 박 여사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좋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신다니 저도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저 감나무를 베어버리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는 진짜 보물이 바로 할머니의 기억 속에 봉인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의 봉인이 풀리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리라는 것을. 류지우는 자신의 계획이 한낱 치매 노인의 고집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돈으로 안 된다면 힘으로 그리고 거짓으로 그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극적인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 악명 높은 방송사의 박 PD를 비밀리에 만났다. 박 PD님, 특종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사동 한복판에서 가짜 골동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며 노인들의 눈물을 쏙 빼먹는 악질 사기꾼이 있습니다. 그림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올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 인간의 명예를 파괴하는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며칠 후 평화롭던 만물수리 가게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닥쳤다. KBS 시사고발팀입니다. 제보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박 PD가 이끄는 취재팀은 마치 범죄 현장을 덮치는 경찰처럼 요란하게 카메라와 조명을 들이밀었다. 영문도 모른 채 가게를 지키던 박 여사는 갑작스러운 소란과 눈앞에서 터지는 플래시 세례에 놀라 겁먹은 아이처럼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때 가게 안으로 알렉스가 고용한 가짜 고미술 감정 전문가라는 자가 거들먹거리며 들어섰다. 그는 박 여사가 아들의 결혼 선물로 주기 위해 수리하고 있던 그녀의 어머니가 물려준 유품인 낡은 자개장을 가리키며 떠들어댔다. 이거 완전 가짜입니다. 문양도 조잡하고 사용된 목재도 값싼 베트남산 합판입니다. 이런 식으로 멀쩡한 가구에 흠집을 내고 오래된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때마침 가게에 들렀던 집사 김성실이 필사적으로 항변했다. 그건 마님께서 친정어머니께 물려받으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입니다. 파는 물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박 PD의 자극적인 질문과 카메라의 폭력적인 주민 앞에 묻혀버렸다. 어르신,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억울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신 겁니까? 박 여사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라는 말만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녀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마치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방송은 성공적이었다. 그날 저녁 인사동 파렴치한 사기꾼 노인이라는 제목의 뉴스는 전파를 탔고 박 여사의 얼굴은 전국적으로 팔려나갔다. 방송이 나간 후 그녀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평생을 믿고 그에게 물건을 맡겼던 단골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가게 문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사기꾼, 영감탱이, 당장 꺼져. 같은 험한 욕설이 적힌 낙서가 가득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벌레 보듯 피했고 아이들은 그의 가게 앞을 지나가며 돌멩이를 던졌다. 유일하게 그의 곁을 지킨 것은 집사 김성실이었다. 그는 매일 밤 눈물을 삼키며 더러워진 가게 문을 닦아내고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죽을 쑤어 날랐다. 마님 힘을 내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는 법입니다. 그의 말에 박 여사는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명예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시간의 가치가 한 젊은이의 탐욕과 거짓의 칼날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방송의 파장은 컸다. 사람들은 더 이상 화심당을 존경과 경외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낡고 추한 사기꾼 노파가 사는 흉가쯤으로 여겼다. 류지훈의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그는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는 법원에 박 여사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을 다시 제출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방송 영상을 결정적인 증거로 첨부했다. 동시에 그는 시청의 화심당이 안전위험 건축물이라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화심당의 가치를 땅바닥까지 떨어뜨려 헐값에 강제로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박 여사는 세상과 담을 쌓았다. 그녀는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자개장을 하염없이 쓰다듬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개장에 얽힌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어머니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그녀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옛날 옛적에 이 나라에는 아주 용감한 공주님이 살았단다. 공주님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아주 깊은 곳에 숨겨두었지. 그 이야기는 언제나 보물을 지키는 충직한 신하의 등장으로 끝을 맺었다. 그녀는 자개장의 차가운 표면을 만지며 어머니의 온기를 그리워했다. 집사 김성실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훈의 잔인한 계획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거대한 자본과 권력 앞에서
일개 늙은 집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박 여사의 낡은 서책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집안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가 바로 이 낡은 기록들 속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열쇠는 박 여사의 기억이 돌아와야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박 여사가 잠든 사이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마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님께만 알려주신 그 약조를 말입니다. 공주님의 보물을 지키는 신하의 약조를. 류지훈의 계획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그가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등장했다. 집사 김성실이 수십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던 한 젊은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다. 그의 이름은 윤서하. 그녀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과거 풍산 류씨 가문의 고문 변호사이자 박 여사의 남편과 의형제를 맺었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에게 화심당에 큰 은혜를 입었으니 언젠가 반드시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다. 집사의 연락을 받은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안동으로 향했다. 윤 변호사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이 제출한 서류들은 법적으로 거의 완벽했고 박 여사의 정신 상태는 실제로 불안정해 보였다. 그녀는 먼저 지훈이 제출한 치매 진단서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신경정신과 권위자를 설득하여 박 여사에 대한 재검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재검사 과정에서 박 여사가 특정 기억, 특히 가문의 역사나 오래된 물건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명료한 기억력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의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단지 거대한 충격으로 인해 뒤죽박죽 엉켜있을 뿐이었다. 한편 집사 김성실은 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화심당 곳곳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박 여사의 남편이 남긴 유품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러던 중 그는 낡은 벼루 밑에서 기름종이로 싼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그 열쇠는 그가 수십 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낯선 모양의 열쇠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집안의 모든 자물쇠에 열쇠를 끼워 보았다. 하지만 맞는 곳은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박 여사가 매일같이 쓰다듬던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자개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자개장의 가장 밑바닥,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나비 문양의 틈새에 열쇠를 끼워 넣는 순간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자개장의 뒷면이 통째로 열리며 숨겨진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자개장 뒤편의 비밀 공간은 수십 년의 세월을 봉인한 채 잠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낡은 문서들이 가득 담긴 오동나무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집사 김성실과 윤서아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열었다. 그 안에는 풍산 류씨 가문의 진짜 역사가 담겨 있었다. 낡은 토지 문서, 할아버지들 간에 오고 갔던 편지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두루마리 하나가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치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 황제가 직접 내린 교지 원본이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고종 황제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비밀 자금을 독립군에게 전달한 박 여사의 증조할아버지의 공을 치하며 그가 살고 있는 화심당과 그 일대의 땅 전부를 왕실의 비상재산을 숨겨두는 신성한 곳으로 지정하고 그 어떤 외부의 힘으로부터도 침범받지 않도록 영원히 보호하겠다는 약조를 내린 것이었다. 이 교지가 진짜라면 화심당은 단순한 고택이 아닌 국가 사적지에 준하는 역사적 성지였고 류지훈의 모든 개발 계획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교지는 너무 낡아 훼손이 심했고 그것이 진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옥새 부분이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들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고문서 전문가에게 비밀리에 감정을 의뢰했다. 전문가는 며칠간의 분석 끝에 비관적인 결론을 내렸다. 문서의 종이나 먹의 성분으로 보아 진품일 가능성은 높지만 결정적인 증거인 옥새가 없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멍하니 교지를 들여다보던 박 여사가 갑자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붓붓을 다후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벼루의 먹을 갈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교지의 희미한 옥새 흔적 위에
떨리는 손으로 붓을 가져갔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워진 옥새의 흔적을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한 획 한 획 복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붓끝에서 잊혔던 왕의 인장이 기적처럼 되살아나고 있었다. 박 여사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옥새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복원품일 뿐 원본은 아니었다. 류지훈의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치매 노인이 낡은 종이에 낙서를 한 것일 뿐이라며 그 증거 능력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상황은 다시 불리해지는 듯했다. 바로 그때 박 여사가 증인석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치매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80년 세월의 모든 풍파를 이겨낸 마지막 종부의 그것처럼 깊고 슬펐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인했다. 재판장님, 제가 저 옥새가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저고리의 동정을 조심스럽게 뜯어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빼곡히 수놓아져 있었다. 이것은 저희 풍산 류씨. 종갓집 며느리들에게만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로 대대로 내려오는 신법입니다. 그녀가 공개한 것은 바로 조선 왕실의 옥새를 만드는 비법과 그 진위를 구별하는 방법이 암호처럼 수놓아진 비밀의 자수였다. 그녀는 자수의 내용을 하나씩 해독하며 자신이 복원한 옥새의 어느 부분에 어떤 비밀의 표식이 숨겨져 있는지를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증언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어서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경탄을 금치 못했다. 마침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첨단 장비가 동원되었다. 특수광선을 교지에 비추자 박 여사가 말했던 바로 그 위치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왕의 인장이 희미한 빛을 발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교지가 진품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재판정은 엄청난 환호와 박수갈채에 휩싸였다. 류지훈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자신의 탐욕이 잠들어 있던 역사의 거인을 깨웠음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화심당 부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서 류지훈의 리조트 개발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해외 투자자들은 막대한 금액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했고 그의 회사는 파산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 여사에게 소리쳤다. 왜? 도대체 왜? 당신의 피를 이은 이 가문의 마지막 종손인 나를 이렇게까지 파멸시켜야만 했습니까? 그의 절규에 박 여사는 한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가장 깊고 슬픈 비밀을 꺼내놓았다. 그녀는 늙은 집사 김성씨를 자신의 곁으로 불렀다. 지훈아, 너는 나의 피를 잊지 않았다. 그 충격적인 한마디에 지훈은 숨을 멈췄다. 너는 80년 전 내 아버님께서 거두어 주신 이 집 머슴의 아들이었다. 너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아버님께서는 너를 손자처럼 거두어 우리 가문의 족보에 양자를 올려주셨지. 그거 거짓말이야. 그리고 여기 이 사람. 박 여사는 집사 김성실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아들이 낳은 이 가문의 마지막 진짜 종손이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과거 박 여사의 아들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여와 사랑에 빠져 성실을 낳았다. 하지만 가문의 명예를 위해 그 아들은 다른 곳으로 쫓겨나야 했고 박 여사는 자신의 친손자를 집사로 위장하여 평생을 곁에 두고 지켜왔던 것이다. 류지훈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늙은 집사야말로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화심당에는 많은 것이 변했다. 박 여사는 가문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미혼모와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평생을 남편의 그림자, 죽은 아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비로소 박 여사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늙은 집사 아니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된 김성실은 그녀의 곁에서 마지막까지 그녀를 보필했다. 류지훈은 모든 것을 버리고 종적을 감췄다. 사람들은 그가 충격으로 폐인이 되었을 것이라 수군거렸다. 몇 년 후 재단의 작은 행사장에서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묵묵히 의자를 나르고 있는 한 젊은이가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바로 지훈이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 없이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에 대한 죄를 씻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추운 겨울 박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그녀가 평생을 돌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텅 빈 화심당의 대청마루. 지우는 홀로 낡은 제사상 앞에 섰다. 그는 조상들의 위패 대신 그 자리에 박여사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이 평생을 미워했던, 그러나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할아버지와 친아버지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그는 제사상 위에 황금 두꺼비가 아닌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으로 사온 따뜻한 쌀밥 3그릇을 올렸다. 그리고는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몰락한 왕국의 끝이 아닌 핏줄을 넘어 마음으로 이어진 새로운 가족의 첫 번째 제사였다.